이번 영상에서는 7장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입 시스템이라는 걸 살펴볼 텐데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프로그램의 부분에 대해서 타입을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름이나 수식의 모든 부분이 타입이 결정이 되는데요. 그 타입이 결정되면 타입은 또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연산이나 동작을 결정하게 되고, 또 그러한 문맥은 수식이나 부분의 타입을 결정하는 이런 상호 호환적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각 부분에 대해 타입을 결정할 수가 있고요. 기대되는 타입이 있고, 그리고 점이 나오면 그 앞에 올 수 있는 타입이 있고, 그리고 printf가 오면 뭐 첫 번째는 따옴표가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정해진 문맥에 의한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작성한 수식과 문장으로 된 코드가 있다면 컴파일러와 에디터는 그 각 부분의 타입을 검사하고, 그리고 적용된 연산이 사용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타입과 연산의 어떤 적용 가능성으로 오류를 찾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문맥에 의해서 코드 부분의 타입을 결정하는 어떤 방법이라는 거고요. 그걸로부터 코드의 오류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언어에서 타입이란 우리가 네모가 동그라미에 들어가신다라고 했을 때 네모와 동그라미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종류가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네모와 동그라미를 더하기를 하라고 했을 때 이 더하기의 의미도 결정되기도 합니다. 인트 더하기인지 플로트 더하기인지 아니면 뭐 문자열의 더하기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타입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사용자의 실수를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정적 검사라고 하는데, 정적 검사가 뭐 100%다 찾지는 못한, 오류를 100% 찾지는 못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검사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언어의 타입 시스템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 건데요. 강한 타입 언어와 약한 타입 언어가 있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한 타입이란 뭐냐? 타입 규칙이 명확해서 어떤 코드의 부분이 어떤 타입인지가 판정 가능한 언어를 우리가 강한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강한 것과 약한 것의 정도는 언어마다 차이가 있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타입 검사 방식은 컴파일러가 하는 정적 타입 검사와 실행 시에 결정하는 동적 타입 검사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적 타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정적 타입 언어라는 것은 컴파일러가 컴파일 단계에서 이름이나 프로그램 부분의 타입을 모두 계산할 수 있는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타입 선언이 있고요. 그리고 타입 선언이 얻는 부분도 추론을 통해서 타입이 결정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번 결정된 타입은 실행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적 타입 언어의 장점은 우리가 런타임 오류를 줄여준다. 즉 안전하게 미리 컴파일러가 다 검사를 했으니까 실행 시에 크래시가 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타입 계산이 끝나 있으므로 실행 시간에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IDE에서 편집이나 자동 완성 등의 강력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정적 타입 언어라고 하지만 우리가 컴파일러에 의해서 그 타입 검사를 다 했더라도 동적 타입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즉 실행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행 시에 타입 오류가 발생하는 예를 보면 우리가 정적 분석이라는 건 어차피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값이 들어와 봐야 타입을 알 수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강제 형변환을 허용을 하죠. 대부분의 언어에서 타입캐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용자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타입을 변환할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인데, 그것이 이제 동적 타입 오류를 발생시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컴파일러는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운캐스팅 같은 어떤 상속의 복잡성 때문에 타입의 오류가 컴파일러에 의해서 걸러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널참조라는 것이 있어서 언제든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정적으로 타입 검사할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적 타입 검사는 코드를 분석하면서 오류를 거르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뭔가 프로그램 코드가 한번 검사하는 어떤 장치를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충 한번 봐주는 효과를 나는 거, 규칙에 맞는지 한번 검토해주는 효과가 나는 건데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탐지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다수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 오류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컴파일러가 이걸 100% 탐지하려고 한다면 탐지 자체가 불가능하죠. 우리가 이제 컴파일러가 이 프로그램이 오류 없이 동작할 것인지를 판정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그 계산 불가능한 그런 문제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뭐 더 많이 분석하려고 하면 가능은 할 텐데 계산량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타입 규칙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프로그래밍하기 불편한 언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타입 검사를 하고 컴파일러가 오류를 내주고 오류를 찾고 이런 정도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적 타입 언어에서도 타입 추론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그래서 프로그래머의 편의를 위해서 타입 선언을 생략할 수 있게 허용하기도 하고요. 타입을 명시하지 않고 컴파일러가 알아서 결정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타입 추론이라고 하는데요. 최신 언어는 이러한 추론 기능이 확장되는 추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처럼 VAR 사용을 명확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나 제어문을 통과하면서 타입이 추론될 수 있는 효과를 추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보면은 OBJ가 any 타입으로 들어온 코틀린 코드인데요. any 타입으로 들어왔는데 if문을 통과하면 이게 스트링일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죠. 그런데 자바에서는 이 스트링이라는 캐스팅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코틀린에서는 그냥 그대로 쓰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넘버면 넘버에 대한 함수를 부르는 것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명시적 캐스팅 없이도 알아서 추론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최신 언어의 스마트 캐스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덕타이핑 효과도 나는 거죠. 어떤 게 오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실행될지가 결정될 수 있는 이런 코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과 비슷한 덕타이핑의 효과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의 타입 추론으로 VAR 바 기능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 타입이 분명할 때, 초기화되는 지역 변수, 초기화 값에 의해서 타입이 결정될 때, 그리고 복잡한 타입을 한 번만 쓰게, new에 의해서 두 번 쓰지 않게 해주는 효과를 내는데 VAR을 쓰죠. 그래서 VAR은 널로 초기화할 수 없고 반드시 타입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분명하게 타입을 추론할 수 있을 때만 VAR을 사용 가능하고요. 모호성이 있으면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틀린은 그걸 좀 더 확장해서 추론의 범위를 넓혀서 사용자가 타입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게끔 좀 더 확장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얘기했던 흐름 기반 타입 추론입니다. 그래서 코드상에서 분기나 제어 흐름을 분석해서 타입 정보를 갱신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캐스트 코드를 알아서 넣어주는 방식으로 추론을 좀 더 확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적 타입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적 타입 언어란 실행하면서 타입이 결정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변수는 지정되는 값이 뭐냐에 따라 언제든지 타입이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변수 타입에 의해서 수식과 연산의 타입도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하기를 만났을 때 그 앞뒤에 있는 변수가 int면 int 더하기, 스트링이면 스트링 더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타입이 결정되어야 더하기가 어떤 연산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동적 타입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와 파이썬이 동적 타입 언어인데요. 그 중에서도 자바스크립트는 동적 타입이면서 약한 타입 언어다. 다이나믹과 위크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파이썬은 동적 타입이면서도 강한 타입 언어다. 즉 다이나믹 스트롱 타입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TS 타입스크립트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와 달리 정적 타입이죠. 컴파일을 해서 자바스크립트로 바뀝니다. 그리고 강한 타입 언어여서 컴파일러에 의해서 타입 검사를 하고 타입을 모두 계산할 수 있는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타입 주론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동적이고 약한 타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약한 타입의 의미는 프로그래머에게 관대하고 자유롭게 해준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타입의 제약 없이 코딩이 가능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타입 오류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특징이죠. 그래서 자동 타입 전환으로 어떻게든 그 타입을 맞춰서 실행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엔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타입 오류가 발생하면 엔진이 타입을 바꿔서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타입을 변환시켜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실행을 시켜버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도한 형변환으로 인한 혼란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배열과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객체죠. 빈 객체를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배열과 빈 객체를 더하라고 했더니 빈 배열은 문자열로 변환을 로그니까 이걸 문자열로 통째로 문자열로 변환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배열을 빈 문자열로 변환하고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객체도 문자열로 변환하려고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변환한 결과가 콘솔 로그에 찍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객체와 그 배열의 순서를 바꾸게 되면 이때는 괄호를 빈 코드 블록으로 해석을 해서 사라지게 된다. 어떤 그 문장이 여기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없어지고 그러면 플러스를 단항연산자로 해석해서 집합을 리스트를 숫자로 바꾸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0이 출력된다. 또는 환경에 따라서는 오브젝트 문자열이 출력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자동 형 변환이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얘가 어떤 결과를 내게 될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자동 형 전환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코드를 짤 때는 빠르지만 개발자가 오류를 개발자의 오류를 잡아주질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실행 중에 이상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런타임 에러가 나서 죽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이상한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실행해 버리는 것 때문에 원인을 찾는 것이 훨씬 어렵고 디버깅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타입 오류를 찾아내지도 못하고 자기가 맘대로 자동 형변환을 적용해 가지고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그런 면에서 생산성을 하락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자바스크립트가 왜 약한 타입을 선택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요. 역사적으로 초기 웹 환경에서는 표준도 미비하고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도 다 동작하는 코드가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웹 환경의 유연성,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자동 형전환을 통해서 실행이 되게끔 죽는 것보다는 실행하는 게 나니까요. 그렇게 하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초보자에게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타입이라는 개념 없이 코딩 가능한 언어로 출발하려고 했던 것이 이런 약한 타입의 역사적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파이썬은 다이나믹이면서도 스트롱 타입 언어죠. 그래서 이름은
값이 지정될 때 타입이 결정됩니다. 모든 이름은 초기화가 돼야 되니까 선언되면서 바로 타입이 결정이 되죠. 그리고 모든 연산에 대해서 엄격한 타입 규칙을 적용해서 실행 시에 즉시 오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타입 오류가 뭔가 다른 어떤 예측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일을 차단을 시켜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동 형전환을 최소화해서 명시적 형변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예측 가능한 그러한 언어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 비해서 파이썬은 질서 있는 자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타입 규칙의 엄격함 하에서 타입 선언을 안 해도 되는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덕타이핑의 활용을 통해서 타입보다는 어떤 연산이 적용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그러한 코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이러한 동적 타입이 가지는 장점은 우리가 코딩이 빠르죠. 간결하고 타입 선언 안 해도 되고 타입에 대한 어떤 거추장스러운 부분이 없어지니까 간결하고 짧아집니다. 그리고 개발 사이클도 빨라집니다. 컴파일 없이 바로 고쳐서 실행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프로토타이핑 할 수 있는 언어고요. 그리고 범용성, 어떤 타입이든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용성을 통해 연산과 동작에 집중을 하고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입을 정하고 타입에 따라서 뭔가 동작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동작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코드로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타입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파이썬의 동적 타입이 가지는 생산성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이썬이 이제 그만큼 우리가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쉽다고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코드도 짧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동적 타입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C 언어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요. C 언어는 스태틱, 정적 타입 언어죠. 그런데 위크 타입입니다. 그래서 컴파일러에 의해서 타입을 검사하고 타입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타입 검사를 엄격하게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개발자의 자유를 중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여지를 둡니다. 그래서 뭔가 다 열려 있는 거죠. 타입에 관련된 것들이. 그래서 어떤 게 있냐 하면 포인터의 자유로운 연산과 변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인트를 차스타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포인터에 대해서 플러스를 통해서 뭐 증가 감소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암묵적인 형전환, 자동 형전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인트에서 포인터나 참거짓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온 구조체를 통해서 어떤 동일한 영역을 내가 인트로도 해석하고 차스타로도 해석하는 그런 다른 타입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드 스타가 있어서 무엇이든 가리킬 수 있고 어떤 타입으로든 또 변환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타입에 관한 한 너무 많은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타입에 대한 제약을 거의 안 느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자유로운 형태의 타입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제 포인터에서 차스타에서 인트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중간고사에서 나왔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차스타라고 하는 어떤 포인터를 인트로 변환을 하는 방식은 이제 C 프로그램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포인터가 주소니까요. 주소를 우리가 이제 인트로 변환하는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말고 나머지는 다 되는 거죠. 이제 자유로운 어떤 변환을 허용하는 언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가 약한 타입을 도입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요. 시스템을 직접 제어해야 되는 언어고 그리고 성능 면에서 런타임에서 타입 검사를 하고 뭔가 타입에 대한 처리를 하고자 하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약한 타입을
런타임에서의 타입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이드 스타를 통해서 뭐든지 가리킬 수 있는 기능을 통해서 범용성을 가지고자 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와 자바스크립트의 약한 타입을 비교를 해보면요. 타입 변화는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C 언어에서는 명시적으로 캐스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엔진이 그거를 자동으로 뭔가 처리를 하고자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C 언어에서는 잘못된 메모리 참조는 세그멘테이션 폴트처럼 크래시를 일으켜 주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논리에 맞지 않는 이상한 결과를 출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 언어는 프로그래머를 믿고 메모리를 마음대로 다뤄라 라고 하는 자유를 주는 반면에 자바스크립트는 네가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실행해 줄게 라는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한 타입을 가지는 이유도 조금 다르지만 나타나는 결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다형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다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코드가 여러 타입에 대해 동작하는 성질이죠. 그래서 매개 변수 다형성, 자바의 제너릭, 그리고 상속 다형성, 업캐스팅, 그리고 묵시적 다형성, 파이썬처럼 타입을 갖지 않는 변수를 이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다형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묵시적 다형성이란 타입 추론과 연결되어서 파이썬의 덕타이핑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다형성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범용성이라는 용어도 쓰이는데요. 범용성은 타입에 관계없이 동작하는 코드를 우리가 범용적인 코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타입이든 상관없이 내가 할 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안 맞으면 못 하는 거고 맞으면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범용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덕타이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범용성이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C의 보이드 스타는 무엇이든지 가리킬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메모리의 어떤 부분은 타입이 없잖아요. 그냥 제로 원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고 C는 그러한 시스템에서의 메모리를 다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이드 스타와 같은 범용성이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쉬어가도록 하죠.